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소멸위기에 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방 소멸 문제가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방의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토론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토론에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승희 전남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문병교 전남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민원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 위기 원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지방 소멸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저출산, 고령화, 젊은층의 도시 유출 등등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우승희 의원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몇 년 전부터 그 지방 소멸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고 이번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전남이 소멸 위험 지수가 0.47, 이게 전국에서 가장 낮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에 우리 전남의 인구가 200만이 무너졌고 올해 6월 현재 188만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한 5년 전 2013년에 출생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은 데드 크로스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전남이고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죠. 귀농 귀촌 인구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에 작년만 해도 4만 명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실제 전출 인구, 우리 전남을 빠져나간 인구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만한 여건 또 그 먹고 살고 일자리를 만들고 육아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수도권에 가서 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도시로 유출되고 우리 전남의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젊은 층의 정주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게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병교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은 사실 위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 초미의 관심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눈썹에 불이 탄 격이고요. 좀 문제의 심각성을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전남에는 22개 시군 8,472개의 법정 리동이 있는데요. 8,000개 이상의 마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웃이 사라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웃과 마을이 없는 곳에서 누가 살 것인가. 결국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청년이 사라지는다. 그 이전에 우리가 세밀하게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취약기 아동 5세 이상 9세 그리고 조금 더 말하면 10세에서 14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정도의 아이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광주 전남 연구원의 통계를 봤어요. 결국은 청년을 잡는 것 이전에 청소년 유출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같이 하는 교육 문제, 소위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우선의 중점을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원인들은 이렇게 교수님이나 의원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것이 정주 환경입니다. 일단 주거 복지 문제. 그 아파트라는 환경이 그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굉장히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기존의 농촌 주택은 좀 한계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일자리가 있으면 올 거라는 그런 좀 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은 뭐 돈을 많이 벌면 시골에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돈이 많아도 마트가 없으면 안 온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우승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뭐 네. 정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인구 소멸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다 보니까
결국은 그 줄은 인구들 중에서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더욱더 이 지역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 소멸로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이민원 위원장님 인구 소멸 문제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지방 소멸 얘기가 자주 언급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도 뭐 그런 일환이고. 이제 인구 소멸을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출산 능력이 있는 여성 인구와 노인 인구를 대비해 보니 노인 인구보다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인구가 더 적다. 이렇게 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겠냐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전남 지역이 가장 취약 지역이다. 이제 네. 이렇게 봐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깜짝 놀라게, 뭐 전부터 짐작들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뭐 소멸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숫자를 이제 제시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다면 좀 덜 걱정될 텐데, 인구가 근본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에 사니까 인구 감소 그러면 지역 인구만 감소한 거다 이렇게 보지만, 인구 감소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뭐 한 쌍의 부부가 2명인데 이 사람들이 낳는 인구가 뭐 1명 남짓이니까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유독히 지역이 거의 더 심하다 이런 거고, 심한 이유는 뭐 출산율이 낮아서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 지역에 안 살고 서울에 가버리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뭐 정주 여건이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래에, 네. 미래에는 그러면 좀 그래도 좀 나아질 만한 점이 좀 있을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걱정이다. 네. 그러면 지금 그 4차 산업 얘기 자꾸 하잖아요. 4차 산업도 이게 뭘까? 제 나름대로는 이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가 산업혁명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일을 기계가 조금 도와주는 정도 일, 자동화, 기계화, 이게 산업혁명이었어요. 뭐 엔진이 만들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의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인간을 기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기계가 아예 대체해버리죠. 그러니까 뭐 알기 쉽게 표현하면 로봇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의 우리 인구가 지금 현재 있는 인구마저도 인구가 아니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로봇가 대체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특히 일이 지역이 이제 서울에나 집중적으로 첨단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지역의 일이라는 게 조금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로봇가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4차 산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지역의 인구 사정도 더 나쁘게 만드는 거고, 지방 소멸도 이렇게 좀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공포감을 이제 여러모로 주니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인구 감소가 지방 이 소멸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는데 기술 발전으로 그런 것들이 더욱더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는 기술 발전이라는 게 우리를 좋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믿죠. 물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체해버린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우승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이 ICT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렇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 게요. 그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기존 농법처럼 육체를 가지고서 고생하지 않고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가소득 또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된다면 도시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여건의 시골,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될 수 있다. 농업 기술들을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면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또는 그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오히려 좋은 여건이 되는 곳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네, 됩니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들이 좀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예. 이제 이게 인구가 감소할 때 네. 우리들이 더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농촌 지역에 뭐 저도 집이 뭐 농촌에 이렇게 이제 근거를 두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 인구가 엄청 줄어들잖아요. 네. 농사 지을 사람들이 막 줄어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없는데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보면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한 마을에 100명이 사나 10명이 사나 네, 그렇죠. 도로는 똑같이 깔아줘야 되고 상수도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아스팔트 깔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볼 때 행정 집행 그 투자 돈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이런 것들도 떨어지죠. 참 이제 앞으로 그 단체장 하시는 분들이나 국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골치가 아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런 지방 소멸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국가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병규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0개의 마을 중에 과연 10년 뒤에 20년 뒤에 몇 개나 살아남을까. 근데 그 마을들이 삼국시대에도 있었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고요.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책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최소 2명이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그 수치가 1을 이하로 떨어지고 0점 몇 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고령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언젠가는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지방 소멸이라는 부분을 어느 개인이, 어느 단체가, 어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가능하면 무슨 특별법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지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서들 그리고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모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방 그 창생성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베 정부에서.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게 있는가? 물론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등등 많이 있지만 정부 부서가 있어야 힘을 받지 않을까? 좀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만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말씀이신데 네. 우리 이민현 위원장님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그 강주를 예를 들어보면은요. 강주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광주가 이렇게 낙후됐지 발전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광주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광주는 사실 소비도시라고 그래 왔잖아요. 그럼 소비도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광주의 사명은 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광주 주변에 있는 전라남도의 농촌 지역의 이런 그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게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게 강주란 말이죠. 이를테면 예를 들면 강주에 있는 그 병원 안을 생각해 보죠. 강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어디서 옵니까? 강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강주 주변의 전라남도 도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남 지역의 농촌 지역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은 강주에 와서 소비를 해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강주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죽는 거지? 살리자, 산업화 만들자 한데 원래 정체성이 소비도시였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생산을 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골치가 아픈 거고요. 국가도 지금 뭐 이제 국가의 수도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각 전남이 뭉쳐서 광주가 됐으면 광주, 대구, 부산 등등이 뭉쳐서 또 서울이 됐을 거란 말이죠. 전남이 몰락해서 광주가 몰락하고 그렇게 되면 또 서울이 또 올라가고 이런 그렇죠. 구조를 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면 행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국가의 효율성이 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지방 정부가 자꾸 이제 경제력도 없는데 월급도 못 주는데 공무원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자꾸 중앙 정부에다 손을 벌릴 거란 말이죠. 그럼 중앙 정부도 뭘 하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또 그 자꾸 지출을 해주게 되고 그럼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정부 효율성도 떨어지고 국가가 위험해지게 되죠. 더군다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인구라는 건 사람이라는 말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뭔가를 소비를 하는 주체예요. 우리가 생산을 뭐 하려고 하냐, 돈을 뭐 하려고 보냐 그러면 우리는 돈 벌고 생산하는 거 좋다고 하지만 그 자체를 끝난다면 무드로 그렇게 생고생을 하나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하고 여가를 즐기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인구가 없으면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소비를 못 하면 생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라는 것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국가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국가가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저출산으로 꼽고 있습니다. 뭐 인구가 새로 증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실제로 이 국내 총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결국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시기가 당겨지면은 결국 지역도 더욱더 어려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승 의원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예. 어제 저도 뉴스를 이제 반대문센터에 보셨던 거를 0% 출산율이 실제 상상이 아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위기감을 더 많이 좀 느꼈습니다. 실제 통계청에서 확인하기로는 이제 인구의 자연 증가, 그러니까 출산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은 이 시점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2028년 정도가 되면은 말씀드렸던 데드크로스의 현상이 나온다라는 건데, 최근에 인구가 급속하게 지금 출산율도 낮아지고 또 지방 소멸 위기 이런 게 확인이 되면서 그 연수가 2021년 불과 3년 후입니다. 3년 후면 그 출산 숫자가 훨씬 줄어든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숫자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4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2016년에 12,000명 정도가 났는데 매년 50%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4월에는 3,700명 정도밖에 출산하지 않는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고령화 이야기를 하고 지방소멸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출산이 네.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전남은 지금 그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금 광역시도에서 뽑혔지만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전남은 고령화된 곳, 또 지방이 소멸할 곳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이 문제 또한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 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은명교 센터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심각하게 보고 있죠. 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인구라는 단순한 그 수치의 문제를 넘어서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 그리고 나라를 움직이는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중요한 부분이 우리 전남으로 이렇게 좀 광주 전남으로 특히 전남을 이렇게 한정지어서 보면 곡성에 갔더니 곡성군청 앞에 이렇게 인구 지표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3만 몇 명이 써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2만 9천 몇 명으로 내려가서 온 군이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물론 공무원이 바라보는 그 난리와 주민이 바라보는 난리 지점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어도 그 필요한 행정, 그다음 복지, 보건, 의료, 문화 그 기본적인 행정력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뭐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 숫자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일부 남아있고 그래도 지역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고 주민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거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지방 소멸 문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일부 지역에서 직접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년 동안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폐가가 늘어나는 마을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우려들이 있는지 우리 이민원 위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현상도 전남이 제일 심각해요. 그렇죠. 네. 이게 잡힐까 모르겠는데 이 그림표가 지금 멀리 집힙니다만 이게 전남이 제일 심각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그 지방이 소멸한다 그러면 아 전남이 소멸할까? 그러진 않겠지. 뭐 나주가 소멸할까? 그러진 않겠지.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좀 그 예측들을 하고 있냐면 이제 동 단위까지. 네. 그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마을 단위로는 아직 할 수가 없고 읍면 정도. 그래서 요 이제 소멸하는 게 어떻게 될까? 하면 전남 지역 정도가 지금 현재 아마 3,463개 여기 지금 이제 그 대상인 모양인데 전남 지역에 이제 81%로 나왔어요. 그 중에. 근데 81개. 그러니까 전남 지역의 읍면동이 소멸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꼭 시골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전남 지역은 예를 들면 목포, 영암 요 지역은 우리 조선 산업이 한참 그 활발할 때 이제 굉장히 번창하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가 이제 거의 뭐 다 폐쇄되고 있잖아요. 고용 위기 지역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이제 그 유출이 된다는 거죠. 그 유출이 어디로 되는가 봤더니 뭐 서울로 뭐 이렇게 한 절반 이상 서울로 가고 또 나머지도 또 뭐 인근 지역으로 가고 이런 지역들이 그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아마 목포 쪽을 상대로 해서 그쪽 농촌 지역들이 좀 경제 활동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무너지니까 목포 지역 주변의 농촌 지역들이 급격히 붕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젊은이가 사라져버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젊은이가 사라지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앞으로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한 이런 상태로 되어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요 대책을 세울 때 이제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죠. 지역에 젊은이가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또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지역에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건지 다시 보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모이는 건지 이거를 봐야죠. 우리는 막연히 서울로 가면 사람이 모인다 하겠지만 서울도 광주보다 더 열악한 곳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네.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이 번창한지 광주에서도 어느 지역이 번창한지 또 시골이라고 해서 다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시골에도 어느 지역이 번창한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그거를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뭐 우리 전남이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참 뼈아픈 지적인데요. 실제로 전남 지역 현실에 대해서 우리 문병규 센터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곡성 죽곡에 있는 그 어느 마을 어르신들을 계속 만나는데요. 마을 교육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청년이 없다 하니까 그 70세, 80세 되신 어머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방이라도 아기를 낳아볼까? 근데 이제 배려버렸어. 네. 70이 넘어갖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충청도 서천에 이렇게 견학을 갔다 오는 길에 버스에서 또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우리 동네가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어떤 언어는 모르지만 어르신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애기들 울음소리가 들어본 지 언젠지 모르겠다. 그래서 명절 때나 이렇게 손자, 손녀가 오면 그때 좀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말이 이제 자판기를 하나 사와야 되겠다. 어디 애기 낳는 자판기 있었으면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게 절실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앞에서 이제 언급했습니다마는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방 소멸의 원인이다 이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우승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우리 이민원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불산단을 예로 들면
지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사이, 최근 2년 사이에 13,00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좀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영암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급여를 타게 되면 목포권까지 같이 상권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실직자들 그리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산단 주변도 마찬가지고 목포 지역까지 그리고 무안 남악 지역까지도 그런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도 실제 영암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폐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실증성이 있냐라고 봤더니 이제 고용정보원에서 이제 다시 최근 5년간을 확인했더니 35,000명 정도가 나갔는데 영암 목포 지역 이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이 경제권에서 그 절반 정도가 지금 없어졌다. 그래서 대부분 또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 이런 지금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이게 이 인구 유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을 거기에 이렇게 재투자하고 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자본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본이라는 게 속성상 저임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본은 임금이 적은 곳으로 수도권으로 사람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이렇게 수도권이 오히려 집중되는 이런 현상 그리고 지방은 다시 소멸 위기로 몰리게 되는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고 그렇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투자를 노인에게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노인복지 쪽에 하게 되고 정책의 방향도 청년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실제 우리 읍면동에 가면은 그 노인대학을 이렇게 그 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또 농협에서도 진행을 하죠. 근데 청년대학은 없습니다. 네. 이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좀 변화가 있었을 때 실제 사람의 움직임도 같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전남이 가장 심각하다,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 어떤 저 한국고용정보원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상호 연구원인가 이분이 지금 이 연구를 하게 해서 지금 약간 좀 그 전부터 쭉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좀 됐는데 양반이 그 아까 젊은 여성과 노인 인구 비율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순한 걸로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지역이 쇠퇴할 수 있다는 거는 꼭 인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역이 네. 뭐 좀 창업자가 뭐 적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지역의 대학 교육이 좀 시원찮다든지 뭐 아까 말한 청주 여건이 시원찮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것으로 보나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전남이 가장 위중하고 아까 제가 81% 정도의 전남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다고 안전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목포, 여수, 광양, 순천, 나주 이런 도시 그리고 농촌 중에서는 무안 이 정도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앞으로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비슷한 결과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어느 거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그걸 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도 아마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을 좀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병규 센터장님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그 이전에 좀 전에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붙이고 싶은 네. 게 있는데요.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서울은 지방 중소도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고 또 광주는 22개 시군에 있는 인력과 재화와 모든 문화적인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인데요. 이번에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잘 되는 곳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광주 주변, 담양, 그다음 네. 한평, 우안, 순천 대체적으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이고 광주 사람들이 적어도 광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영암이 있더라고요. 영암은 멀어요.
물론 목포에서는 좀 가까운 또 그런 소규모의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광주에서 뭔데 왜 영암이 늘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곡성도 멀거든요. 근데 곡성도 아까 5에서 9세, 그다음 10에서 14세 인구가 늘고 있는 거 참 희한한 현상이다. 총 인구는 이렇게 줄고 있지만 결국 그 지점은 저는 작은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청년들이 오는 거는 주거복지 플러스 교육 플러스 일자리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아서 좀 키울 정도 되면 그 전에는 일자리가 1번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14세를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보낼 때는 이제 광주로 서울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수님 말씀에 이제 붙이면서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구 정책이나 지방 소멸 이런 연장선상에 봤을 때 교육하고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교육이 뒷받침돼야 또 일자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교육 문제 때문에 대도시로 떠나는. 네, 대학 예. 진학 때문에 많이 떠나는 걸 예.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상 보면 네.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한 75% 정도가 대도시권으로 갑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가요. 그리고 물론 이제 순천이나 여수, 목포는 조금 덜 합니다. 그렇지만 80% 정도 이렇게가 되고 있고요. 25%가 나가니까 75%가 네. 진학을 합니다. 그 지역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요. 25%가 나가는 건데요. 대학을 진학할 때 대부분 이제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인구들이 다시 전남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그렇죠. 걸리고요. 20년 정도,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할 때요. 요 나주 광주 남구 옆에 그 나주 쪽에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혁신도시 위치를 선정하고 이제 공공기관 당사자들하고 이제 뭐 줄다리기를 하는데 몇 군데 이제 가능성 있는 부지들이 있었죠. 근데 그 분들이 광주 남구에 가면 봉선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국에서 최고 교육지구다. 그랬더니 그 반대의 목소리가 쑥 들어가 버려요. 네. 이제 그런 정도로 이 교육의 영향력, 파괴력이 그렇게 센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교육의 에너지를 지금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단어를 빌미 삼아서 바람직한 교육 쪽으로 또 좀 좀 몰고 가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교육이 중요한데 이제 교육받고 그러면 떠난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또 수도권에 가서 뭐 대학을 다니고 다시 또 이제 돌아오려면 좀 돌아와야 되는데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강력한 일자리 정책 추진도 필요해 보이는데 우승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생각할 때가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할 때마다 또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지방분권 네, 자치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구조인 것 같고요. 더 많이 지방으로 이양을 해와야죠. 예. 현재가 중앙 집권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인구 문제는 하나의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일자리 문제 또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이쪽의 정책을 좀 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민호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은 강력한 어떤 정책이 이제 다시 좀 필요하지 않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혁신도시를 실제 추진하고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나주 혁신도시와 같은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갈수록 네. 더 지방은 소멸 위기로 몰릴 것이고 그나마 혁신도시가 있어서 에너지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혁신도시를 이제 더 정착시키는 것도 하나 필요하지만 또 하나 도시와 같은 정책이 시즌2 필요하다. 같은 어떤 네. 뭔가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문병구 센터장님, 네, 말씀 좀 더 해주시죠. 거듭해서 아까 특별법 말씀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상이거든요. 적어도 인구 문제, 지방 소멸 문제만큼은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되고요. 경제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은 오히려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좀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두 가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 근데 그걸 분절적으로 나누지 않고 합쳐서 말씀드린다면 밖에서 청년을 데려오는 또 정규 요건을 향상하고 교육이나 문화, 자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걸 깔아주는 것 플러스 기존에 있는 청년이 떠나지 못하게 그리고 청소년이 성장해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 속담 있지 않습니까? 잡은 고기에게는 밥을 안 준다. 근데 고향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든지 지원을 하든지 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근데 고향 지키고 있는 청년들은 나 몰라라.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밖에서 오는 친구들한테는 200씩, 300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그게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 정부가 재정 자립도 나는데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청년 수당이든지 뭐 농업 수당이든 뭔가 좀 정책 개발을 해서 기존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특히 취약 지구만큼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주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지방 정부에서 뭐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개발해서 이제 나름대로 또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결국은 또 나갔던 청년들이 좀 지방으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좀 지역에 많아져야 되는데 이민원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 참 어렵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 참 우리 문병교 선생님 말씀이 좀 타당하죠. 네. 그러니까 지방에 청년들이 있다. 지방을 지키고 있다. 저희 같이 지방하고 산 사람들을 볼 때는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또 지방에 들어오는 청년들도 더 매우 예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지방에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그 지원 같은 거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원을 하되 지방 기존에 있는 그 이제 청년들은 이제 뭐 과거나 현재가 똑같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어떤 새로운 플랜, 새로운 계획 이런 거를 하도록 만들어서 기존보다도 2배, 3배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체근하고 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지방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혁신도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혁신도시 같은 것이 일단 이렇게 한 거예요. 지역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언뜻 이제 접근하는 게 산업단지 만들어야 되겠다. 네. 산단. 근데 이 산단이 사실 옛날에 공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공돌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그걸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이제 바꾸고 이제 산단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산단이 몇 가지죠. 국가가 만든 국가산단 그리고 뭐 이제 그 일반 산단, 뭐 도시첨단 산단, 농공단지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그 지자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하냐면은 이제 만일에 산업단지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어떤 고용 효과가 있냐면 이제 좀 우리가 실감이 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한 30만 평 정도, 요 정도 하면 한 2,000개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 그게 이제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단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산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 많잖아요. 비어있는 산업단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기업 유치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업 유치에 실패를 하니까 자꾸 뭐 혜택을 준다고 막 하고 또 중앙정부도 무슨 혜택책 만들면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너희들도 뭐 좀 해라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정부는 또 그걸 유치할 속셈에 또 뭐 그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 유치에는 실패해버리고 결국은 지방재정만 빨아먹는 그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혁신도시도 최종적으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자 공공기관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그 몇 개 갖다
가져다 놓자고 신도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기관과 연관된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거나 또 기업들이 따라오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거나 이전에 오거나 하는데 지원책. 그러면 그 공공기관에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과 과거에 이제 많이 대화를 해봤어요. 네. 이분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곳은 산업단지가 아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자, 이렇게 말하면 뭐 인재로 가가지고서 지역에 인재가 어디 있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왜냐면 그 기업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자꾸 그 뽑아놓으면 가버리고 뭐 그런다는 거죠. 지역의 사람을 인재를 뽑아놓으면 자기 고향 아니라고 뭐 그냥 안 오고 가버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지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과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청년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역인재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기업들을 생각하면서 대학교도 좀 인재 양성에 임해달라. 그리고 대학교의 수준도 그냥 팍 높여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전공대 얘기되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밸리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없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인재의 숫자라는 거는 그냥 전라도 말로 구들구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인재들이 뭐 창업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공부하는 곳에도 많이 있고 대학교 실험실에도 많이 있고 또 작은 중소기업들 속에서도 많이 있고 거기서 또 스카우트하고 서로 이러면서 가자. 그래서 인재 양성이 돼서 그 인재들을 보고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이제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통의 생각은 이제 기업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인재가 네. 와서 취직한다. 이런 프레임에 우리는 갇혀 있어 가지고 얘기를 깨기는 굉장히 힘들죠. 네,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문제는 또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 수도권으로 또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었던 지방 분권 정책,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로도 뭔가 좀 활기 있고 생기 돌고 사람 사는 여러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런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착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사실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교육 원료들까지 다 모여서 교육에 대한 그 시군 나름대로의 교육 어떤 플랜들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역 균형 발전은 당연히 분권, 지방 분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방 정부가 온전하게 재정권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8대2 국비와 이제 지방세 비율이 8대2인데 지금 정부에서 6대4까지 지금 낮추겠다,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이제 고양세라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내가 여건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지역 내지는 고향에 기부금을 내서 또 그 기부금에 대한 답례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농특산물로 하게 되면 지역도 살고 고향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고향에 대한 믿음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끈들을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역할들이 있다라면 청년들도 당연하게 고향을 생각하고 대학 때 떠났더라도 언제나 고향을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일본을 제가 한 2년 전에 갔었을 때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젊은 분들이 도의원을 하고 시장을 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중앙정부에 저 사람 똘똘하다, 저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다 하신 분이 계시면 데리고 내려와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당선을 시켜가지고 중앙정부와 연결을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결국은 그게 그 지역이 살기 위해서 중앙하고 연결하고 또 지역의 일꾼들을 지역에서 키우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이제 좀 넘어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전남이 그 산업 구조가 철강하고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전히 예전 산업 구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현대화해서 바꿔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청년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은병규 센터님.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전 일본은 뭐 마을 때문에 뭐 몇 번 가봤어요. 근데 네.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마자키 류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런 겁니다. 어린이 공원 만들 때 애기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경로당 만들 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가가, 조경가가 붙어서 그 설계하고 돈을 집행하라는 거죠. 오늘도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교수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총론에서 동의하지만 시장의 어떤 논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관점을 맞춰야 될 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흥 관산에 가면 페달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서 그 대학을 나오고 좋은 환경 속에 살다가 7년째 지금 전기 없이 생활한다고 두 부부가 와서 살고 있거든요. 뭐 한 달에 50만 원 벌어도 행복하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유치원 갈 때 되니까 전기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견디지만 애들은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청년들에게 좀 물어보는 청년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지방 분권 세트로 붙어 다니는 말이 결국 지방 자치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단체 자치가 아니고 주민 거기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방 자치가 되려고 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자치의 역동성을 가지고 참여할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정치는 남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을 일은 남의 이야기고, 먹고 사는 문제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마을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죠. 시장의 논리만 작동을 할 거고. 그럼 결국 공고나 농고나 기능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 기반에 반영해서, 필요 욕구에 반영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 농촌에 기반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스마트팜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스마트팜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한 양파밭에 성수기 한 1,500에서 2,000명이 필요하거든요, 노동력이.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걸 다 과실을 따먹고 있어요. 그때 청년들 대단위로 모집해가지고 뿌려주면 200, 300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공동체 기반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지방자치와 연동된, 이를테면 형광등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90살 먹은 할머니 혼자 불가능한데, 그럼 지방자치와 공동체와, 다시 말하면 마을 기반의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네.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정책들,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이민원 위원장님께서는 지방 분권, 지방자치 정말 애정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이 우리 지방 소멸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지방 분권 정책 추진으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뭐가 잘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분권해가지고 지역에 활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분권을 지금 한다는 말의 뜻은 지방 분권이 안 돼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이고, 그렇죠. 권한이 중앙 정부에 다 있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지 뭐 단시가 그랬잖아요. 지방자치. 우리는 지방분권 얘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부터 우리 기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지방자치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럼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단식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걸 하려고 했을까요? 그 양반 여러 가지 가치체계 우선순위에서 지방자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 왜 하려고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사춘기라는 거를 겪는데 나중에 뭐 심리학자 이런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사춘기라는 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부모에게 대한 전쟁 선포다 그러더군요. 인간은 크게 기본적으로 독립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방도 독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일은 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 간섭 안 받고. 지역에서, 집 안에서 평소에 청소 잘하는 아이도 엄마가 청소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일은 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자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권한이 없으니까 분권 해주라. 이런 것이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근데 지방자치를 이제 정치와 연결시키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저는 생활정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정치라는 그런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아까 지금 청년 일자리 그러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 혹은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중앙정부의 정책, 법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변경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정책을 없앨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지방 분권이고 지방 자치고 그렇다. 만약에 이게 잘 됐다면 이제 아까 우리 문병관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청년이 원하는 스타일의 기업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정책을 내놓을 거고 중앙정부도 그런 정책을 내놓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다급한 상황이 오면은 공무원들은 옛날에 서랍에 있었던 거 빼내가지고 거기에 단어 몇 개 고쳐가지고 마치 엄청 고민한 것처럼 내놓을 거다. 그러면은 옛날과 뭐가 달라지냐? 주민들이 거기에 발언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지방분권 정책이라는 말이죠. 네. 말이 너무 많아져 버렸죠. 아닙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방이 그런 권한을 갖고 지방 자체적인 어떤 독자적인 발전 모델 이런 걸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게 돼야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현재 현실에 대해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말 지방 소멸 위기가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 군데에서 들립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 시골 마을에 지금 벽지 뭐 또 이런 데 오지 이런 데 보내는 그런 이제 버스 노선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 논리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구조적으로 농어촌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참 심각한데 문명경 센터님 어떻게 보겠어요, 이 문제? 한계점이 있는 거죠. 충남 서천에서 그 소위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개념이 생겨서 전라남도에서 제일 활성화됐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반대로 말하면 산간, 오지, 벽지, 섬이 제일 많다는 거죠. 전라남도가. 그것이 없으면 공공에서 제공해주지 않으면 자발로 읍면동까지 또 인근 도시까지 나가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물론 자식들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들은 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그 자생성, 그 자조적 좀 그런 개념들이 결국 국가의 행정력이 다 미칠 수 없고 공공에서 돈으로 다 할 수 없는 거라면 결국 읍면동의 그 거점화 갖고는 힘든 지경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초등학교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면사무소가 있지만 면의 행정력이 저기 1시간 넘어서 가는 끝터리 마을까지 닿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마을 단위로 이런 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웬만한 건 우리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까 일본 사례 말씀하시면서 이제 2009년도부터 지역 부흥 협력대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지금 한국의 청년 정책들이 그걸 많이 본따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전남에서도 전남 마을로 내일로라는 프로그램은 뭐 전국적인 모델이 될 정도로 뭐 박람회에서 우수상을 타고 그런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내나 똑같은 말씀인데요. 행정에서 혹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진 폼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단위의 그 어떤 지원 성격, 그러다 보면 교육 성과 지표가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최소한의 3년 정도의 프로그램이 가져야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를테면 일본의 상징적으로 보면 벌목, 그리고 뭐 도로를 까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안의 양파밭에 그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전문가 한 명을 3년 임기제로 무안군에 채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총무성에서. 그래서 그 시스템이 조금 한국에 오면서 변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도 행자부에서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지자체에서 제안했던 그 모델이 틀거리 내에서만 하거든요. 이를테면 전남에서는 농협 마케팅을 하는 청년 일자리를 한 200만 원 정도 행자부와 지방에 매칭으로 하겠다. 근데 과연 마케팅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있는 자들은 200 받고 안 온다는 거죠. 그럼 교육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1년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청년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과 어떤 구조적인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신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지역에서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5세부터 64세 연령 일할 수 있는 네, 인구죠. 네, 이런 네. 인구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들이 줄어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생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승희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8만 9천 명 정도, 우리 전남은 110만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 전국에서 하위권이고 또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지금 높거든요. 광주는 31%, 전남은 48%, 거의 50%가 지금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생산 동력 또는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분들이 대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그 옛날 방식의 농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렇지만 지역의 어떤 발전 동력을 찾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를 생각했었을 때 이 어르신들의 고용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현상 유지 수준 정도 우리 지역 경제가, 그리고 활력이 점점 좀 둔화되거나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생산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의 유입 또는 거기에서 청년들의 역할, 이게 중요하다. 이건 이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정책들이 대부분 뭐 지자체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주로 이제 저출산 극복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출산 하면은 그 서울이 우리보다 더 훨씬 심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일을 더 안 나요. 왜 안 나냐? 아마 물어보면 특별히 이렇게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서울이 생활비가 너무 비싸고요. 일에 지쳐가지고요. 여기 날 시간도 없고요. 이거 죽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일을 안 나는 거예요. 출산율에 비해서는 지방이 서울보다 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 대책이 이게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출산율 때문에 뭐
경제가 열악해진다.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토대로 얘기를 이제 소멸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물리적인 소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방이 절망한다. 우리 광주가 절망한다. 전남이 절망한다. 이 말은 광주 사람들이 일을 안 난다. 이게 아니고 다른 걸 거다. 그럼 다른 건 뭐냐? 그것의 핵심 중에 핵심은 청년들이 아까 유소년 때는 뭐 있다가도 뭐 좀 더 커지면 가버린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난다. 이런 얘기. 얼마 전에 뭐 특정 지역에 그 요즘 그 출산에 대해서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뭐 이제는 뭐 경쟁적으로 다 해주죠. 출산하면 뭐 다 뭐 지원을 뭐 애도 봐주고 뭐 출산 비용도 지원해주고 등등.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애는 출산 지원이 아주 좋은 데서 낳고 거기다가 주민등록만 해놓고 낳고 친척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 친척. 그래서 낳고 이제 키우는 거는 다른 데서 키우고 이렇게 되면 출산 먹튀 먹고 튄다.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출산 대책이 사실은 지자체는 정말 그렇게 세금을 가지고 없는 돈에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가버린다. 그럼 진짜 대책은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러자 보면 또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줘야 되고 등등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죠. 또 그만큼 청년 대책이 사실은 그 테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청년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붙잡아 놓을 것이냐. 그럼 결국은 이제 지역을 청년이 안 떠나게 제가요 학생이 어떤 학생이 그 핸드폰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핸드폰에 요즘 글씨가 막 흐르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딱 보면 핸드폰에 수업 시간에 보니까 서울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렇게 써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야 서울로 가면 뭐 좋을 줄 모르고 심지어 정약용 선생조차도 자기 아이는 사대 문화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지도를 했다는데 뭐 본인들이 그 생각을 어쩌랴 싶지만 지방에 목을 매는 저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떠나는 젊은이들을 붙잡는 그런 노력도 하지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좀 이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오게 하는 그런 유인책 또 그런 지원들도 필요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 우리 문명교 센터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네. 제가 만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우물도 파야 되고요. 물 들어가는 것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네, 그 선언적인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계속 지금 논의되는 과정들은 사실 우물 파는 거거든요.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가 파야 되는 것이고 결국 청년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애를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고 교수님 말씀처럼 저출산 대책은 많지만 육아나 돌봄 그 이후에 과정들은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먹튀란 말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전남 시군에서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도 해보자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이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 다시 똑같은 말로 회귀가 되는데요. 애기 키우기 좋은 곳이다라고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영암에 학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20명도 안 되는 조그만 학교였는데 그 지역이 그리고 귀농 귀촌 귀향했던 분들이 뭉치고 또 행정이 결합하고 해서 거기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0명 넘었대요. 근데 땅이 없고 집이 없어요. 이제 인기가 좋아진 거죠. 목포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 광주에서도 가고 싶다. 또 곡성 죽곡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좋고 예를 들어서 곡성 죽곡은 지리산에서 못 가는 사람들이 처음에 왔답니다. 조금 더 싸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지리산보다 더 좋은 자치가 있고 농민 도서관이 있고 뭔가 주민의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KTX에도 홍보하고 용산역, 서울역에도 홍보하고 공중파, 뭐 KBS, MBC, SBS, JTBC에도 좀 뭐 전라남도 차원에서 좀 홍보 예산 의원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전라남도야말로 울산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전라남도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다. 남겨놓은 곳이다. 공장이 없어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다가 아니고 진짜 이 신이 이렇게 남겨놓은 땅이 전라남도다.
그리고 여기서 관점을 좀 바꿔봐라. 돈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장관산에 사는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50만 원을 벌어 나는 행복해. 그리고 최소한 그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대학은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삶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내 품에서 산속에서 그 들판에서 어촌에서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닐 때쯤 되면 서울도 가고 세계로 가야죠. 그 전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최소한의 지금 물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출산, 뭐 장려책,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공동육아, 돌봄, 그리고 또 그 학교를 나와서 그 뭔가 학원이 없거든요. 면 단위의 학원이 없습니다. 읍까지는 가야 되는데 읍은 군 단위 하나나 두 개, 뭐 많아야 세 개고. 그러면 아까 말한 청년 일자리를 그들이 부모가 그대로 예전에 뭐 홈스쿨을 하는 개념처럼 마을에서 좀 모아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천남의 8,472개의 마을에 고박 2만 해도 벌써 10,000개 이상 일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업만이 능사는 아니고 인프라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고용이 촉진된 지 경제 전공 안 한 저도 알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마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민은 위원장님도 수도권의 젊은이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도 있을까요? 지역에서 이제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 매력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수도권에다가 뭐 지역 그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으로 불러오려면은 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수도권으로 막 이렇게 가는데 네.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지방에 온다는 게 보통 힘으로 되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 그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 가면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역에 있는 학생이 가는 대학이 지역 대학이다 이 생각하는데 아니 그저 스탠포드 대학이 무슨 스탠포드 뭐 샌프란시스코인가요? 뭐 그 있는 게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뭐 지방 대학 혹은 지역 대학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은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냥 그 대학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파격적인 처음에는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간혹 뭐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대학 평준화를 뭐 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외국 대학하고 자매계열은 정도를 넘어서 융합의 단계까지 가서 이렇게 수준을 팍 높이고 교수도 제대로 교류하고 학생도 교류하고 결국은 이 세계 각지에서 오는 젊은이로 대학이 넘쳐나고 이 젊은이들이 지역을 만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 지역에 희망이 있는 거죠. 아까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 강주 그랬는데 그걸 떠나서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광주에 와야죠. 우리 전남에 오고 그러려면 대학이 제대로 구실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고 그래야 지금 그 세계적으로 대학이 그 있는 곳이 좋은 대학이 있는 곳이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선진국에 있는 도시라는 게 대개 대학 기반 도시들이에요. 대학이 있고 그 대학에서 교수들이 박사과정 학생들이 석사과정 학생들이 학부생들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소규모의 대학 도시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산업화적으로 팍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리콘밸리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갖는 그런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 소멸을 하게 되면 농어촌만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이는데 실제 현실은 대도시의 구도심이라든지 지방의 소도시 이 소멸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현실이 어떤지 우리 우승희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좀 전에 이민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도시와 시골의 출산이 큰 차이가 없다. 젊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최근에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온 게 출산 양극화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소득이 낮으면 출산도 하지 않는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또 출산도 하게 된다. 이런 게 지금 데이터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 결국은 이 말은 지방과 수도권이 출산 문제하고는
그 사는 위치는 관계가 없이 소득의 문제이다. 그래서 소득 또는 일자리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득을 강화해주는 이런 측면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시골과 보통 우리가 농촌이 지방 소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은 우리 이제 돛단에서 전남이 처음으로 지금 소멸주의 이런 단계에 들어갔고 부산과 대구도 이제 광역시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부산의 중구, 영도구, 동구 또 경북 안동 같은 경우도 0.5 이하로 내려가서 소멸 위험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점차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지금 지방 소멸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예, 우리 지역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소멸이 급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성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20대, 30대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을 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건 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민원 위원장님? 이제 동네를 이제 아주 보기에 좀 많이 낡았고 성가신 데를 이제 이렇게 좀 재개발을 하거나 네. 아주 낡은 아파트를 이렇게 재건축하거나 이런데 이제 시민들은 괜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땅값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시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물론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재생 사업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유관된 그런 사업들이죠. 근데 요게 되려면 그 성공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땅값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 그거를 가꾸어 가지고 그 지역이 번창하는 지역으로 되려면은 그 주변과 뭔가 연관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주변에 좀 일거리가 좀 있고 그래야지 덩그러니 한 군데 그거 딱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일회성으로 돈 쏟아붓고 만단 말이죠. 뭐 우리도 뭐 재래시장 살리기 저도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많이 동참하고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살리기 하는데 돈 쓴다. 그리고 이제 끝나버리고 지원 없으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막 갔잖아요. 그래서 주변과 연관을 시키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거고 자꾸만 이렇게 사는 곳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사는 곳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그렇죠. 이런 주거지 재생이 아니고 아까 주변에 일거리 말 잠깐 했습니다만은 상업적인 재생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성공한 데가 그렇단 말이에요. 단순한 주거지 재생이 아니고 상업 재생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기 지금 옛날 도청 자리에 국립문화전당 있고 또 주변에 동명동 지구가 요즘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동명동 지구를 주거 재생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집을 다시 고친다가 아니고 그 자연스럽게 또 상업 재생으로 갔어요. 이런 곳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야 되고 재생 지역에는 요것도 참 많이 여기서 얘기됐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젊은이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한 지역에 젊은이가 많아야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 동명동 그 지역도 젊은이가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또 이제 그러면서 가서 이런 점은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을 막 하겠다는 거는 그 도심이 이제 공동화되니까 뭐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자꾸 도시 외곽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뭐 도시 외곽 먼 곳에 투자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도심이 비고 신경을 안 쓰니까 낙후되고 그러니까 또 재개발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병적 현상이죠. 네. 네. 뭐 어쩔 수 없는 두 군데라 이룰 수 없는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문명교 센터장님. 네.
이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전남의 상황과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남은 22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5개 순천, 광양, 나주, 여수, 목포 5개 도시가 있고 17개 군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느는 것 같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남학, 그러니까 그 도청이 있는 곳, 그다음에 혁신도시, 광양은 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근데 그 외 모든 도시들을 보면 느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인구가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총량은 30년째 한 번도 는 적이 없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착시 효과인 거죠. 그 조금 지나면 다시 또 평준화됩니다. 그 인구 그 통계 수치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남은 30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떨어진 지가 진작이고요. 지금 190만도 무너졌거든요. 몇 년 전에 2017년 3월 통계 보면 190만이 무너졌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부산 영도구나 대구 남구는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화살을. 왜 살아남았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기반이 아니고 거기는 상가가 많아요. 그리고 소규모 상업시설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는 살아남을 그 요소가 있었는 건데 그럼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꼭 지방 소멸을 정주 기반의 주거로만 보면 광주 동구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제도 충장동에 그 동장이 뵙고 왔는데 인구가 5천이 무너졌습니다. 4천 몇 명이라니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도시의 역동성은 그 충장로를 찾고 도청을 찾고 그 옆에 동명동까지 넘어가는 수십만 명의 유동 인구가 그걸 파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학생회관 있고 요즘 3D 센터라고 생겼는데요. 그 우다방 끝터리에 가보면 저도 좀 뭔가 그 개입해서 마을 활동하고 있는 게 그 쓰레기 많은 장소에 배랑박 갤러리라는 하나에 밖에 갤러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한번 며칠째 제가 관찰을 해봐요. 지나가는 사람의 90%가 20대 미만입니다. 그럼 그 도시의 역동성은 충장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 기반으로만 보면 충장로는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기준을 좀 달리해야 되고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문화나 경제 기반형의 어떤 그런 그 도시재생이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 기반에서는. 근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관점을 갖고 그 소위 컴팩트 시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밖에다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적어지면 적어진 대로 그 기능성을 살리고 거기에 특장점을 살려서 개발하면 오히려 인구는 4천 명이 되지만 20만 명, 30만 명이 다니는 역동성이 있는 동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포커스를 여기에는 조금 달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낙후된 그리고 노후화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예산 같은 경우도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 투입해서 이제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승 의원님 이게 좀 도시를 새롭게 바꿔가지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어느 정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금 문병교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 미국의 시애틀이라든가 또 선진 일본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그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 측면에 도시 재생을 하겠다.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쫓겨나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인데요. 도시공간의 혁신 사례, 이것들 정부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결과 중요한 거는 거기 내에서 경제적인 혁신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내재적인 힘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동구도 마찬가지고요. 동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전통을 여기에서 담아냈었을 때 그 힘들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요. 물론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세팅되어 있는 건축물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힘들을 모아낸다면 정부가 하는 이런 사업들도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도심 개발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문병근 센터님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활동으로 또 마을 지원센터장으로 일하다 보면 저는 뭐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뭐 물론 경제학도 전공한 적도 없고요. 근데 마을은 다 품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사회적 경제나 도시재생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를 쓰겠다는 말은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사라진 언어고요. 선언은 그렇게 했지만 그 예산을 만들 수 없다는 그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쓰지 않고 있는 언어고요. 지방 정부에서는 특히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그 혜택을 조금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전에 중앙정부에서 초기에 직접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뽑았어요. 일반 근린형의 광주 남구 양림동, 주거지 지원형의 광산구 도산동, 또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그 몇십억 지원해준 조그만 단위 있습니다. 그래서 농성동 일원이 됐는데요. 지금 아마도 아직 발표는 안 난 걸로 하는데 중앙에서 하는 중심시가 지형, 그러니까 그 경제 기반형 아마 1,000억 정도 되는 광주역 기반으로 하는 북구 지역.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학 타운형이라고 해서 그 공모사업이 아마 곧 발표가 날 걸로 아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이 그 기회라고 하면 지역이 준비해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의 중심이 뭐냐면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물론 말같이 쉽지는 않지만 주민을 보고 시설이 필요한지, 그래서 요새는 도시재생 아카데미도 먼저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요?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소위 코워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공간을 주민 협업 공간으로, 주민 자치의 공간으로 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쓸 수 있다면 처음부터 약속하고 합의해서 같이 썼으면 좋겠다. 만든 뒤에 네 거다 내 거다 싸우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광주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합의와 토론의 달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도 그냥 행정에서 추진단 만들어서 하는 것 플러스 굉장히 그 거버넌스가 잘 돼야죠. 민간의 요구, 그리고 아까 전남에서 청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고 실제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이민현 위원장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좀 지방 소멸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이 정부, 문재인 정부 전에 제가 한번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무슨 학술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이 친구들이 도시재생으로 승부를 걸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도시재생 너머의 것을 기획하자. 무슨 도시재생으로 끝나냐. 도시재생이 아니라 국가재생이 해야 되고 세계재생으로 가는 비전을 우리는 보여주자라고 큰 소리를 팍팍 쳤는데요. 지금 제가 이 문제에서 걱정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막 한 소리 했던 게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일반 부처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각 부처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재생이라는 걸로 패키지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뭐 도시재생을 기치로 내걸었어요. 사실은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낙후지역 활성화 용도로 썼던 정책 그거 다 있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옛날과 다를 건 없다는 거 그거 한 가지고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걸어야 되는 거는 이 도시를 재생하자는 말의 뜻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지역을 좀 재생하자. 네. 이런 말인데 지금 시대가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 그거는 산업적인 흐름을 보면 4차 산업 흐름이다. 제가 아까 4차 산업이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버리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아마존 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책 살 때 썼던 그 외국 책 살 때 쓰는 거. 이게 아마존이라는 게 지금 세계 제1위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왜 세계 제1위 기업이 됐냐 하면 이제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되는 거고 플랫폼이 됐어요. 정거장이 됐어요. 중심지가 됐어요. 모든 정보가 들고 나는. 그래서
이 기업이 그렇게 컸을 수 있다. 나는 이 도시 재생도 광주 재생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젊은이들이 어떤 그런 정거장을 활용해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은 내가 1인 창업을 하고 싶다. 젊은이가 무슨 돈이 있어요. 1인 창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획에서부터 그 회사를 만들어내기에 이래서 판매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요즘 유행했던 한자 유행했던 그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기저기 새로운 뭐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는 뭐 무슨 커뮤니티예요 뭐라고 해서 해줬던데 그것이 젊은이들의 1인 창업을 그렇게 해서 도와줬으면 돈이 없는 젊은이들을 그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는데요. 말씀하시죠. 이게 대도시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삶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고 그 확장된 판을 도시라고 부른다면 마을 재생이란 말이 사실 전남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단위의 그 도시재생 사업의 기준이 세태도거든요. 그럼 쇠퇴할 곳이 없어요. 마을은 그냥 옛날부터 그냥 가난하게 그렇게 농사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도시는 확장 팽창됐다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확 줄어든 그 기준표들 하다 보니 여수, 한평, 무안, 담양, 곡성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몇십억짜리도 기회가 없어요. 그 조건에 안 들어요. 그럼 결국은 큰 데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바꿔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이거를 좀 뭐 농림부랑 행자부랑 좀 의논을 해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선택을 왜 광주만 하고 서울만 합니까? 전 이제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서울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도 인프라가 다 돼 있는데 마을 공동체까지 하니 그럼 그 똑같은 논리로 지방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이 지방 중소도시 재정 자립도 또 매칭이거든요. 하고 싶은데 30억 따려고 했는데 30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저희도 거듭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매칭 비율을 현격하게 차이나게 해줘야 된다. 중소도시, 지방에 특히나 조그만 시군 단위는 한 9대 1로 해줘야지 가능성이 있지. 그래 안 하면 이 도시재생 뉴딜의 혜택을 큰 도시가 17개 광역이 다 따먹고 맙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지방 소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는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승희 의원님. 예.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 문제가 나오니까 인구에 돈을 주는 방식의 정책은 지금은 지나간 방식이라고 봅니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 또는 자본 축적의 어떤 패러다임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고요. 중앙 집권식 또는 행정 중심적인 어떤 행정 정책 수행을 극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은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시스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자생력 있는 지역개발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만이 젊은이들이 살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지방소멸도 우리가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민원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오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초점이 젊은이들한테 간 것 같아요. 청년들을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은 청년들한테 무작정 희망이 아니고 청년들을 잘 교육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이라는 게 뭐 교육시켜서 일자리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 지금까지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열심히 그 학교 다녀가지고 좋은 대학교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교육인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선발되는 데 필요한 그런 교육 말고 자기의 좀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정부가 지자체가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하고 또 지역도 광주도 그런 능력을 전남도 그런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니까 청년들이 광주에 오고 전남에 와라라고 하는 희망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병규 센터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전 지방 소멸 그리고 인구 정책, 청년 교육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선의 원칙이 거주지 주민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시골 다니시는 특히 어르신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세대의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마을 사람이 되는 이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 찾지 말고 다른 도시에서 다른 뭐 세계적인 그런 멋진 곳만 찾지 말고 정말 천년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전라남도 광주가 가지고 있는 것. 산, 들, 강, 바다, 섬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정신이 있고 의로운 곳이고 좀 그것을 먼저 자각하고 홍보하고 좀 자존감을 가지고 이런 것에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집중 토론에서는 지방과 도심 소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예, 현 추세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30년 뒤에는 전남과 광주에 일부 지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돼야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 청장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살기 좋은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